오늘은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셀프요. 네. 제가 네. 이런 유튜브나 방송 채널에 많이 출연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나갈 때 저를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세요? 네,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 네.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도 모르는 영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바람이 불 때 갈대가 쓰러지는 방향을 신도 예측할 수가 없다랍니다. 왜냐하면 갈대를 보게 되면 그 잎사귀라고 하죠. 네. 이게 각각으로 햇빛을 바라보고 피는 게 아니라 각각으로 피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각각 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도 모른다고 그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성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랍니다. 남자들이 잘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의 방향에 대해서 신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제도권증권사에 21년 근무를 했고요. 지점에만 근무했었던 게 아니라 지점장을 부산대전 목동을 했고 본사 부서에 있으면서 파생 업무를 오래 했고요. 네. 채권 업무도 했고 해외 쪽 그 전반의 업무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형태, 기관의 매매 동향들, 스타일들, 이들이 생각하는 것들, 또 지점 업무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시장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오랜 시장에 있으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가이드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가이드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들 오늘 웅달책방에서 웅달님하고 같이 한번 재미있게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그냥 그 짧지만 네. 그 세 가지를 딱 짚어주실 때 뭔가 이게 딱 정리를 해주시는 느낌이 전문가신 것 아닙니다. 같은데요. 뭔가 아닙니다. 네, 그럼 대표님 한번 질문을 좀 네네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코스피가 한 2,500에서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증시를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은 좋습니다. 네. 좋아질 겁니다. 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막연하게 감으로 이런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의 제일 하단부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금융시장 내에서 가장 큰 시장은 채권시장입니다. 원래 거래 규모나 대금으로 판단할 때는 외환 시장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외환 시장은 이종 통화들이 각각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분산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은 규모는 가장 크지만 거래 규모는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미 국채를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진행돼서 가장 상단부에 있는 시장이 채권 시장이고요. 그 다음으로 있는 시장이 외환 시장입니다. FX 시장이고요. 그 다음으로 있는 시장이 상품 시장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원유나 농산물이라든가 또 구리 같은 상품에 대해서 거래가 되는 상품 시장이 세 번째로에 위치해 있고요. 네 번째는 파생 상품 시장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파생 상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상단부에 있는 채권 시장이 방향을 조금만 흔들어도 제일 하단부에 있는 주식시장은 요동을 치게 되죠. 네. 그래서 시장을 판단할 때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상품 시장, 선물 시장을 두루 이해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해서 주시장의 바로미터로 방향성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채권 시장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었죠. 방향이 잡혔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10년 국채 수익률,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가지고 금융시장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해당 국가의 표준이 되는 채권 상품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10년 국채 수익률이 표준이 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가 표준이 되는 겁니다. 네. 이 표준 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을 하든가 대출을 받든가 금리 플러스 알파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5% 수준까지의 상승이 나타났죠. 네. 그리고 나서 최근 4.2%까지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락으로 좀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최근에 이제 여러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PI, PCE, 고용 지표들 다 나오고 있는데 이 나오는 지표들이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데이터인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상승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상단부에 있는 채권 시장의 금리가 위로의 상단 부분의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 일정 부분 등락은 있겠지만 네. 지금의 가격에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상단부에 있는 채권 시장이 안정화됐습니다. 그럼 제일 하단부에 있는 주시장은 변동성이 커져야 되겠죠. 아. 그럼 방향성 위로 가야 되겠죠. 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채권 시장의 안정화에 따라서 주시장은 최소 네. 빠지지 않으면서 음. 채권 시장보다 변동이 더 커야 되니까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아.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흐름을 판단해서 아. 읽어내고 있죠. 그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 그렇죠. 네. 금리 인상은 끝났고요. 네.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금리를 인하에 대한 이제 상황들의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지만 금리가 인하될 때는 시장 그 경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할 때 인하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최근까지 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3번의 금리 인상과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네. 2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죠. 네. 아직 금리 인하 안 했기 때문에. 네. 금리를 인하할 때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인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또는 2018년 19년도에 그 중국과의 대중무역 견제에 따른 경제 침체가 왔을 때 이럴 때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시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금리가 동결됐을 때의 상황에서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데이터를 말씀드릴까요?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한두 달, 1, 2, 그러니까 0. 몇 %의 오차는 있습니다. 제 기억의 도서관에서 꺼내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미국이 과거에 그 2000년, 2002년, 2004년, 2004년 이럴 때 금리가 1.5% 수준이었거든요. 네. 경기가 막 좋아지면서 이때 금리를 연동해서 올렸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를 눌러야 되거든요. 너무 과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금리를 인상하죠. 이때 1.5%에서 5.25까지 2016년 7년까지 해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동결을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아마 15개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15개월 정도 동결을 했어요. 이때 주시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40%가 올라갔습니다. 40%가. 네. 그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있었던 2018년도 즈음에 한 9개월 정도 금리 동결을 했거든요. 네. 이때도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40%가 올라갔습니다. 35% 40% 올라갔거든요. 오르네요. 그런데 주시장은 금리가 동결됐을 때 왜? 모든 금융시장의 기본은 안정됐을 때 긍정의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변동성이 커지면 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돈은요. 우리가 이제 뭐 자산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큰 돈들 있죠. 글로벌리 해서 아주 큰 돈들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 되는 돈들은 불확실성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확인되어진 예측 가능한 시장에만 돈이 들어옵니다. 작은 돈들은 그때그때 변동성을 동반해서 매매를 하지만 큰 돈들은 시장이 안정돼 있고 이제 금리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최소한 현재의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럴 때 돈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동결 수준에서 당분간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판단해서 금융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당분간에 의해서 금리가 동결될 걸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죠. 12월 FOMC 회의도 다음 주에 있지만 뭐 동결 분위기가 네. 굉장히 크고요. 내년 2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결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동결 수준에서의 지난 9월부터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때 시장은 오히려 더 좋다. 인하보다도.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으로 판단하는 몇 가지 데이터와 상황들 중에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동결 상황이 좀 더 유지가 될 거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주식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지수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근거로의 내용을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 경기 침체나 네. 그 지표가 악화되는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금리는 고정돼 있더라도 네. 경기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금리를 인하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면 네. 위축되면 정부에서는 돈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겠죠. 아.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좋은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경기가 지금보다 아주 크게 침체하게 되면 당연히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쓸 겁니다. 그런데 그건 좋은 결과의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네. 현금을 좀 주식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일까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니요. 네.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시기에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주식 투자는 리스크를 잡는 게 위험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수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안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하면서 수익을 낸다? 이건 없고요. 네. 내가 위험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에 따라 수익도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종목을 분산하자. 뭐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만 요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세요? 네,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금융회사가 저도 네. 금융기관에 근무했지만 오랫동안 네.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전하겠지만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금융회사가 면피하게 사는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는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를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계란은 한 바구니 하나만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항상 얘기하는 게 종목수 늘리는 건 절대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거고요. 종목을 네. 압축해야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최선호 종목의 숫자라고 한다면 저는 두세 종목이라고 가장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종목 많으면 네. 여기서는 수익 나고 여기서는 깨집니다. 어. 내 종목이 다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다 그렇죠.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음. 우리가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주식시장이 많이 좋아서 주식시장이 막 화랑이 오면서 시장에서 종목들의 상승 하락 종목을 보게 되면 항상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100포인트 올라가더라도 하락 종목은 1, 200개 나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는 상승 종목이 30개, 40개, 5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다 같이 빠지고 상승할 때는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종목을 분산해 놓으면 장이 좋아도 빠지는 종목은 계속 빠집니다. 장이 나쁘면 다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종목 분산은 절대적으로 지향하셔야 되고요. 네. 압축해야 됩니다. 선별적으로.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되죠. 네. 그러면 우리 웅달님과 웅달책방을 구독해 주셔야죠. 아 이거 KR 리서치 네네. 보고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네. 시장 자체에서 이제 종목 줄이는 게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죠. 이해하기 쉽게 앞에 제가 전제에 이제 종목수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기 쉽게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 그림은 이제 전체 시장에서의 그 되돌림 과정에서의 상승이 분명하게 이번 장에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한 40여 년 가까운 일봉상의 그림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4년 상승과 10년 횡보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이 대세 상승이 세 번째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번 장에서 앞서 진행되었던 이 부분의 되돌림과 같은 현상이 한 번은 충분하게 나타날 지점에서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이고요. 이건 좀 롱텀하게 보는 사이클에서의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거고요. 이게 뭐 몇 개월 내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니고 최소 1년, 2년 걸쳐서 나타난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에 있어서 시장의 분위기는 1, 2년 사이에 시장이 나빠지지는 않는다. 일부 침체됐다, 상승했다 이런 등락은 있겠지만 뭐 2,000포인트를 깨고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고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롱텀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말씀드린 거고요. 좀 전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상황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종합지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퍼센트, 몇 프로 주식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뭐 외국인이 팔아서 기관이 팔아서 또는 뭐 이평선을 깨서 이런 매도 관점에서의 주식을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기만의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여러분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이 상승 N자형, 하락 패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아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100전 100승은 아니더라도 한 100전 한 70, 80승은 됩니다. 요거 하나만 하셔도.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요거 하나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은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N자형 패턴이 나타납니다. N자형의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주가가
또는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일정 구간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받겠죠. 네. 그리고 다시 재상승이 나타나겠죠. 네. 이 재상승 과정 이후에 조정받을 때가 이제 N자형인데 조정받을 때 이 조정받는 저점이 앞에 지난 상승에서 고점을 깨지 않는 1원칙입니다. 절대 원칙입니다. 이걸 깨면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시간 되시면 뭐 차트 공부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다른 거 볼 필요 없이요. 종목들 쭉 서치하시면서 요 패턴이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요 패턴이 깨졌는지를 기준을 잡으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기준이 이제 상승 패턴에서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매수를 하는 시점도 딱 이 해당 내용을 보면 알겠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개인들 같은 경우 매매를 못 한다고 하는데 개인들이 매매를 제일 잘합니다. 제가 기관에 있으면서도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는데 외국인도 차트 많이 보고요. 기관들도 차트 많이 보고요. 저희한테 전화해서 또는 저희가 전화해서 이 종목 어떻게 보냐. 박 선배 또는 부장님, 팀장님 해당 종목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차트를 딱 열어요. 지금은 해서 하다. 그러니까 차트를 기본적인 플레이 도구로 네.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멘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은 무조건 펀드멘탈 위주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얘네 차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차트 공부도 네. 많이 하고요. 네. 잘 봅니다. 굉장히 잘 봅니다. 그래서 주식을 언제 사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승 과정에서 조정받고 상승 시점에서 앞고점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하는 거죠. 기관 외국인은요. 저도 신입사원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았던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입니다. 항상 선배들이 그렇게 교육해요.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하라는 겁니다. 반대로네요. 반대가 아니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에 매수하는 것은 추세가 돌파하면서 신고가 내지는 변화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때 따라잡는 겁니다. 저점에 매도하는 건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하락이 저점이 깨졌을 때죠. 추세가 하락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매수 저점 매도입니다. 이 기본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보면 바닥에서는 개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올라가면 턴할 때 기관들이 사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최종적으로 슈팅이 나올 때 사거든요. 왜 거기서 할까? 하는데 사요. 근데 일정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네. 외국인이 사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기관이 사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외국인 기관을 확인하고 매매하기 때문에 그 종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은 여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그리고 N자 패턴 유지가 되면 계속 가지고 가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패턴이 깨질 때 매도하는 거죠. 전고점이 깨질 때. 요, 전전고점. 그렇죠. 앞고점. 앞고점. 앞고점이 깨질 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을 딱 놓고 해당 기준을 가져와서 딱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한 2020년 7월, 8월, 9월 요 시점일 겁니다. 앞에 고점을 돌파했죠. 여기서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해서 쭉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매도 신호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매도는 언제 하나요? 여기서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 N자형에서 탄력이 약화되면서 이 고점을 하향화했죠. 여기서 매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추세 바뀔 때까지. 안 삽니다. 현금 가지고 쭉 갑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여기서 또 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고점 라인들 여기서 돌파했죠. 여기서 매수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이죠. 여기서 매도는 손절인 겁니다. 여기서 추세가 붕괴됐죠. 붕괴 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분 매수의 시그널이 지금 나왔어요. 짧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저항을 최근에 시장에 돌파했죠. 그러네요. 그러면 네. 여기서 주식을 50% 수준으로 담아야 됩니다. 70% 담는 거는 요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대략 2,58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70% 이상을 담아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100% 투자를 한다. 100% 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지금 시장에서 내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주식 투자 비중은 50%입니다.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아마 여기서 나왔죠. 매도가 나온 이후에 여기서 그 부분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580포인트 돌파하게 되면 70% 또는 100%로 내 편입 비중에서의 풀베팅을 해야 되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 비중 얼마 가져가느냐고 딱 물어보시면 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50% 이상의 주식 투자 비중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에서 흐름이죠. 그렇군요. 두 번째 이제 돌파 시점이 나오면 그때는 70% 내지는 나는 리스크를 완전 즐긴다. 100% 가져가는 거죠. 그렇군요. 나는 항상
어떤 장이 와도 30%는 현금으로 가져간다. 그럼 70%가 풀베팅인 거고. 네. 그러니까 풀베팅을 가져가는 거죠. 돌파하면. 지금은 50% 이상.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대표님 지금은 어떤 섹터나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 거라고 보세요? 그게 가장 어려운데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펀드멘탈로에 접근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테크니컬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국내 주식시장은 수출 주도형 국가 형태의 국내 산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의 형태는 일본, 대만, 독일 정도가 우리나라 비슷하거든요. 네. 수출 위주의 국가 경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최근에 우리 시장보다 굉장히 좋죠. 글로벌리에서 일본 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기축 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통화 완화 정책을 진행합니다. 이번 3월에 그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었죠. 우에다 총재로. 네. 예전에 구로다 총재가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일본의 경제 체제를 초저금리 초저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행 최근에 많이 가시는데요. 일본은 20년 전 콜라 한 병에 1,000원이나 네. 지금 콜라 한 병에 1,000원 똑같습니다. 어. 그 국가의 정책이 초저금리 초저물가입니다. 물가 그대로 플랫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에다 총재가 통화 완화. 그러니까 우리는 엔화 약세를 유발시켜서 해외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으로 돈 가져와. 우리 통화 완화 정책 펼칠 테니까. 이 통화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의 장기 채권에 대해서 그 YCC라고 그래서 그 변동폭을 늘려가면서 돈을 유치하고 있죠. 기축통화가 뭐냐면 미국도 기축통화지만 일본도 안전자산을 일본 엔화를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만큼은 안 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채권에 대해서 변동폭을 높여줘도 자기 엔화를 계속 엔화를 투여해서 사줄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환경적으로 좀 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통화정책 부분에서 그래서 일본 시장이 좋은 거고 독일과 대만과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그러면 수출 구조적 측면에서의 내용도 약간씩 비슷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돼야 경제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이 뭘까요?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6개 종목에서 1, 2번은 고정이고요. 3, 4, 5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여기서 5위로 들어왔다 이렇게 5개 수출 품목인데 반도체는 자동차죠. 이게 이제 수출이 잘 돼야 네. 이제 주가 또 경제 상황 좋아지는데 앞으로 뭘 사야 되겠냐? 반도체 사라는 건 너무 식상해요. 네.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반도체를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반도체를 사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포트의 한 30%는 이 종목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20, 30% 두 종목 정도는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내수 관련 종목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사면 되는 건데 네. 반도체라고 하면 딱 찍어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전기전자 종목들을 그룹핑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가 한 120개 되고요. 네. 종목수 거래소 코스닥 기준에서 그리고 전기전자는 한 110개 종목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한 120개 종목 되고요. 네. 그런데 반도체와 전기전자 내에서 종목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반도체였는데 반도체가 최근까지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부장단 종목들은 다 시세를 줬죠. 네.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원래 좋은데 내년도에 더 좋아하는데 숨고르기, 조정 어느 정도의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 내년도에 다시 갈 때 조정의 저점에 사야 되는 거고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전기전자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전자는 지금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전기전자, LG전자 얘기하죠. 오늘 LG전자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반도체를 얘기하면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라는 얘기는 안 하죠. 소부장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얘기해도. 네. 전기전자를 얘기해도 LG전자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네. LG전자는 대표주입니다. LG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장이 따로 있어요. 이 지수회장일 때 네.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LG전자 하단부에 있는 삼성전기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PCB 업체들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수페타시스, 덕산 네오로스, OLED 종목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죠. 그래서 반도체 경제적으로 내년도에 좋아지겠지만 경기는 좋아지겠지만 이 경기가 좋아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겠죠. 소부장단에 있는 지금의 갓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들은 사면 안 됩니다. 전기전자 단에서의
하단부에 있는 PCB나 중간 단위에 있는 옐로우 칩성 종목들을 사야 되죠. 네. 지금 이걸 사면 됩니다. 수출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올해 가장 수출이 잘 된 섹터가 자동차 뭐 다 알고 있다시피 그 다음에 기계, 조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 전기전자 단위들, 가전 네. 이게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네. 자동차 반영이 안 되는 거는 금리 때문입니다. 아. 왜냐하면 자동차 그래 수출이 그렇게 잘 된다는데 왜 주가 안 움직여?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동차가 수출이 잘 되는 건 우리나라 자동차 제품이 질이 아주 좋아서 막 불티나게 팔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에 환율이 1,100원, 1,200원 요 상황에서 움직였습니다. 한 4, 5년을. 그러다가 최근에 1,300원대로 올라왔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0%가 싼 겁니다. 차량 네. 가격이. 1,000만 원짜리 차량이 80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네. 2년 전에 1,000만 원이었는데. 그럼 구매욕이 생기죠. 네. 그래서 많이 팔린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서 내수는 그 자동차 업종이 마이너스입니다. 판매량이. 왜냐하면 할부 리스로 다 차를 사는데 현금 완납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할부 리스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무이자 할부했는데 지금 뭐 5% 이런 할부금 줘야 되는데 이 정도 금리를 주면 차값이 1,000만 원이면 이자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갑니다. 뭐 3년, 5년 끊어버리면. 그래서 차를 사는 걸 꺼려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지금까지 못 간 상황인데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자동차들도 이제 조금 살아나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거고 전기전자는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 주가에 대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헷 섹터의 종목들을 봐야 되죠. 그럼 자동차도 그 현대기아차를 보는 게 아닌 건가요? 자동차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을 쭉 보면 현기차, 현대기아차의 시총은 8, 9, 2, 12 요 단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현기차는 유효한데 저는 현기차를 보기보다는 그 하단부에 있는 뭐 만도라든가 현대기아라든가 자동차 부품주들 요 섹터를 보는 게 낫죠. 네. 대형주 갈 땐 지수가 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가는 시점에서의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조금 기다려야 돼. 장은 좋아지겠지만 우리가 내일부터 옹달 책방에서 장 좋다라는데 왜 안 가? 내일장 돼서 이런 거는 좀 그 역설이죠. 장이 좋아지는데 하루 이틀 내에 뭐 급등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장으로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수장은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지수의 장은 솔직히 재미없고요. 안 빠진다라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사고 좀만 빨리 팔고 좀만 오르면 팔고 사고 좀만 오르면 팔고 이게 뭐냐면 언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 심리에서 그렇게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주가에. 그래서 소형주, 개별주, 테마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 라는 심리가 시장을 딱 지배하면 그때부터 연속성을 두고 움직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직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신호가 나타나긴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막 탄탄하게 자리 잡지는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경우에도 나스닥, S&P, 다우 지수는 혼조 국면에서의 등락이죠. 반면 러셀 2000 지수, 개별 종목, 소형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는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개별주, 소형주 장세라는 거죠. 미국도 빅7 안 움직이고 우리 시장도 최근 내에서 한 열흘 사이에서 흐름 보면 테마주들 움직여요. 정치 테마주, 그리고 덕성 우선주 같은 우선주들, 그다음에 스펙주들, 그리고 금 가격이 사상 고치면 금 관련주, 요소수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 뭐 이런 등등의 테마 이런 이슈로 종목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미국과 우리가 비슷하게 시장이 아직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상승으로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현상은 다음 주 FOMC가 있죠. 아마 FOMC가 아마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14일로 알고 있는데요. FOMC 회의 뭐 동결이겠지만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자 Q&A 할 때 어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내지는 우호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때 시장은 지수 관련주로의 현상이 나타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의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12월에 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정책 이슈 내용이 양도세 완화에 대한 맞아요. 부분이죠. 그거 액수 늘린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10억인데 뭐 20억 얘기 나오고 50억 나오는데
보통 최근에 공매도 제한도 그렇고 주말에 보통 많이 기습적으로. 했죠. 그래서 나올 타이밍은 이번 주입니다. 아. 나온다면. 근데 이번 네. 주 지나가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주식을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시간이- 12월 중순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정부 정책도 타이밍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정도에 주말에 많은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 이번 주 주말에 완화 정책이 그럼 다음 주에 또 시장 흐름 FOMC 다음 주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흐름의 반전 포인트는 다음 주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소형주, 테마주,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럼 나는 짧은 매매를 통해서 변동성 있는 테마주로 운용을 하겠다. 다음 주까지 초까지 운용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지그시 기다리는 대형주로 지수 관련주로 운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릴 때 모아가는 거죠. 이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전기전자가 첫 번째고요. 전기전자. 예, 네, 그 다음에 반도체 나머지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죠. 아 그렇게. 네. 그러면 이제 대형주 장세가 만약 온다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좀 보고요. 아 아닌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종목들이 네.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국내 주식 투자자가 2,500만 계좌가 현재 네.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때 제가 이제 시장에 있을 때 한 5, 6년 전만 해도 800만 계좌였거든요. 21년, 22년도에 한 달에 100만 계좌씩 터졌습니다. 야. 주식 투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렇구나. 2,500만 계좌 중에서 그 550만 계좌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10만 계좌가 카카오를 가지고 있고요. 아, 네. 50만 계좌가 현대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를 많이 담고 계십니다. 지금 4분 중 5분 중 1분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대부분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뭐 회사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언젠가 올라가겠죠.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시장에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1년 넘게 통계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시장에서 수익률을 자산 기준 근거로 해서 수익률을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자산 집단군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집단군과 2천만 원 미만의 집단군을 극명하게 이제 딱 대조를 해봤어요. 네. 어떤 자산군이 수익률이 좋은지. 매매 형태는 우리가 다 아는 거야. 2천만 원 미만 그 자산을 가시는 분들 굉장히 변동성을 활용해서 사고 팔고 하세요. 네. 자산이 큰 집단군들은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만 나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바이 앤 홀딩 전략이에요. 주식시장은 무조건 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60개 정도가 상장이 되고 20, 30개가 퇴출이 되는데 걸러지죠. 계속 좋은 종목을 걸러지니까 지수는 항상 우상향하게 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억 이상의 자산군의 수익률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해보니까 55% 장이 좋았을 때요. 55% 수익률이 났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바이앤 홀딩 전략이. 네. 근데 2천만 원 미만의 집단군의 이 변동성 매매를 했던 집단군의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20%였던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2020년, 21년이었습니다. 네. 장이 좋았을 때입니다. 물론 장이 좋아서 바이앤 홀딩 전략이 맞긴 했는데 통상적으로 평소의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등등등 대형주도 그거 언제 수익 나? 지겨워. 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무겁긴 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시험 오래 있고 지점장 생활하면서 많은 투자자들 컨설팅도 하고 가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그들의 매매를 통해서 제가 배우기도 하고 많이 관찰했지 않겠습니까? 진짜로요. 제가 자신 있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에서 돈 번 분들은 바이앤홀딩이 아니라 우량주 투자를 하신 분들이 돈을 다 버셨고요. 그래요. 간혹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번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은 목숨 걸고 하십니다. 전업으로. 그러면 살아남아요. 근데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일 하시면서 수익도 내겠다? 라고 했을 때 변동성 매매를 한다? 이건 단언하는데 100점 100패입니다. 네. 목숨 걸고 전업으로 하실 때는 성공하신 분들 많아요. 솔직히. 네. 스캘핑하고 초단타 매매하고 그래서 잘하세요. 그분들이. 그런데 다른 일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시세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때는 변동성 매매하면 절대로 주식시장에 100%는 없지만 이거만큼은 절대로
수익 나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그 바이앤홀드를 만약 우량주를 하려면 네. 뭐 종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홀드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에 저는 40%를 봅니다. 3개월에 40이요? 네.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기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주식을 사고 팔고 다시 한번 그 시점에서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도하지 않습니까? 네. 뭐 기간은 여기서는 대략 1년 정도 걸렸는데 중간에 잘라서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뭐 한 30% 나죠. 네. 그리고 손실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손실이 좀 났겠죠. 이런 흐름에서.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들어가고 나오는 시점에서의 목표 수익률은 30, 40% 봅니다. 롱텀하게 쭉 끌고 갈 때는 1년 이상 끌고 갈 때는 무조건 100% 이상 200%까지도 봅니다. 종목을 세팅해서. 계속 그 종목은 바이앤홀딩인데 무조건 사서 묻어놓는 게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사고 팔고를 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전체 물량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100%의 내 물량을 가지고 있다면 한 50%에 한해서는 주고받고 매매로 가져가면서 운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목표 수익률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그 전략으로 매매를 합니다. 주식 투자는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기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우량주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답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삼성전기거든요. 네. 무겁다라고. 좋은 거 알아. 뭐 무거워. 천만에 만만의 공떡입니다. 2000년 초반에 삼성전기가 2만 원, 3만 원이었어요. 이게 20만 원까지 갔는데 네. 계속 저점을 높여가거든요. 이게 2010년도에 매출이 1조였는데 지금은 8, 9조 합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고점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요 흐름이거든요. 요 푸드앤푸시 고점과 저점을 잘 이용하면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주가는 10배가 올랐는데 요 매매를 통해서 계속 그 운용을 하게 되면 뭐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거죠. 네. 무겁다 좋은 회사인지 알지만 무겁다 아니라니까요. 3, 40%, 5, 60% 더블까지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유 제가 나와서 한 말씀만 더 하면 제가 이제 그 WM에서 자산 관리를 할 때 흔히 말하는 부자들 자산 관리를 꽤 했었거든요. 네. 뭐 5대 기업의 재벌 분들의 자산도 관리했습니다. 회사에서. 네. 그 팀들이 있어요. 네. 웰스 매니저라고 고액 자산가들만. 네. 왜 돈 있는 사람 강남 부자들만 돈을 벌까? 많이들 그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남 사람들은 맨날 돈 벌 정부가 좋아서요? 아니요.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내 절대 자산의 모든 그 절대치가 그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10% 20% 까이면 내 자산의 전체 자산의 집 빼고 나머지 금융 자산에서의 절대 부분이 휘청휘청합니다. 네.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흔들립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투여 자산이 절대 기준치에서의 그 숫자는 크지만 내 자산에서 그렇게 크게 투자를 안 하거든요. 한 10%? 금융자산 투자는 10%? 많아야 20%.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죠. 빠져? 더 사지 뭐. 이런 마음적 여유가 있어서 빠졌어? 그래 뭐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거지. 이런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면 수익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2차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그 2차전지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수출도 많이 할 거고 네.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건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고 제가 뭐라고 하죠? 네. 두관식이라고 하나요? 네, 두관식. 귀납법이 아니고 네. 결론부터. 왜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두관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주식 투자는 귀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올라간지를 상황 설명을 일목조연하게 딱 설명하고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해야 곱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반의 내용들을 읽어드렸던 그렇죠. 부분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갑니다. 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면 됐어. 맞아요. 나머지 내용은 왜 올라간지는 필요 없어. 그냥 올라가. 이거. 근데 내게 안 돼요. 그러면 딱 그때 한 번뿐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요행을 많이 바라지 않습니까? 행운은 나한테 한 두세 번밖에 안 옵니다. 운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난 거는 다 여러분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행운입니다. 행운. 운이 좋아서입니다. 10번의 투자에서 신은 우리에게 2번, 3번은 행운을 만들어줘요. 그때 뭐 투자해서 더블이 났어. 이번에도 뭐 해서 더블 날 거야. 어떤 근거로요?
방송 어떤 전문가 얘기했어. 어디에서 얘기 나온 거야. 이건 자기 게 아니거든요. 네. 운이 좋아서 한두 번 번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실패하게 되면 데미지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두관식을 좋아하시니까 네. 두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물어보셨죠? 2차전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왜 올라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워낙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현재의 시장 분위기에서 평가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나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불과 한 4, 5개월 전만 하더라도 다 좋다였습니다. 지금 바뀌었죠. 맞아요. 지금 반반입니다. 네. 주식시장은 이렇게 팽팽할 때 방향성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한 방향으로 다 좋다라면 안 갑니다. 다 나쁘다고 하면 또 올라갑니다. 팽팽할 때 왜? 수급이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 해야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팽팽할 때 움직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삼성전자 월봉과 에코프로의 월봉입니다. 지금 현 시점은 아니고 약간 시간이 지난 시점이고요. 제가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서 11월 중순 정도에 설명을 드렸던 데이터거든요. 지금 데이터도 설명해서 같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과거 2000년 초반에 반도체 하면 2000년 초반에 반도체 뭐야? 뭐 반도체니까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겠지? 요 정도 기준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반도체 그래 돈 된다 하는데 돈 뭐 얼마나 되겠어? 우리는 배 만들어 팔고 철강 팔고 건설로 돈 버는 나라야. 반도체가 얼마나 되겠어 해서 삼성전자 이 당시에 뭐 700원 800원이었습니다. 액돈 네. 그러던 반도체가 수요가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모든 휴대폰, 가전제품,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줄기차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700원에서 8,000원까지 그냥 계속 갑니다. 안 쉬고. 지금은 상한폭이 30%니까 뭐 상치면 굉장한 폭이지만 예전에는 8% 상한가였거든요. 상한가를 치지는 않았어요. 3%, 2%, 5%, 계속 가. 3%, 2%, 조정은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1년 반을 쭉 올라가더라고요. 와. 네, 8,000원 10배가 넘게 올라갔으니까 지금의 2차전지와 비슷하죠. 네. 미래 성장 동력이다. 우리나라 한국의 캐시카우다. 뭐 등등등 얘기 많았어요. 그러면서 일정 고점 부근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회의론자들이 딱 나오는 거죠. 너무 올랐다. 반도체 좋은 걸 알겠는데 지금의 PBR, PO, PSR 뭐 등등등 기업 가치 분석 기준을 가져와서 이걸 고평가야. 거품이야. 주가 빠져야 돼. 라는 비관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주가 빠졌어요. 거 봐. 빠지잖아. 이 반도체 좋은 건 알아. 그런데 이 지금의 주가 10배 올라간 건 과도해. 10년치 실적을 끌어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된 거야. 똑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주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관론자들이 시장을 꽉 휘어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지는 두 번의 바닥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7, 8천 원, 6, 7천 원이니까 지금 주가 뭐 7만 원이니까 계속 올라간 거죠. 네. 이 중간 단계에서 이런 롤링들이 있었고요. 2차전지 한번 볼게요. 2차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가능성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신하는 내용은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여기서 반론을 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성장 산업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계속 커갈 것이다.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만 고평가냐 아니냐 이게 그렇죠. 논란의 핵심이거든요. 저 또한 고평가다 아니다를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단 저는 주가 흐름 측면에서 네.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대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뿐입니다. 이차전지가 그러면 지금은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제가 11월 초중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반등을 한차 줬고 이 반등 과정에서 고점은 공매도 네, 해서 꼬리가 살짝 살았죠. 하지만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흐름이 전환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2024년 상반기 정도에 전환될 것이다라는 것을 11월 중반 초반 이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으로 그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타이밍 딱 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그때는 삼성전자는 상승폭 제한도 있었고 좀 롱텀하게
과거에는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으면 지금 빨라졌죠. 모든 산업과 모든 이 움직임 자체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1년 걸리던 게 지금 한 달이면 주가 움직임의 완성도가 그려지는 거고 그래서 그 시차는 다르지만 이 형태는 비슷하다라는 네.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월봉입니다. 완성이 돼 가고 있죠. 음봉. 이것도 오늘 자료는 아니고 이게 한 일주일 뭐 이렇게 66만 원이니까 한 며칠 전 자료입니다. 바닥을 찍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 지금 주가 이게 어제 그제 아마 종가일 겁니다. 오늘은 조금 더 밀렸던 것 같아요. 66만 원이니까 지금 63만 원 정도 오늘 이제 뭐 형성되는 것 같고요. 진입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두 번의 바닥을 그려가는 것 중에서 63만 원 수준 저점권이 그리고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내년 상반기에 주가가 상방턴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 그림이 완성되는 주가의 상황이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겠죠. 지금 소재주들 2차전지 뭐 수출도 이전만 못하고 재료는요 항상 후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내용들만 반영이 됩니다. 좋은 재료들을 갖다 붙입니다. 주가 빠지면요 항상 나쁜 재료들, 악재들만 갖다 붙여요. 그래서 모든 재료는 후행적입니다. 네. 주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지금 너무너무 안 좋다라고 2차전지에 대한 전반의 내용들이 또 부지게 일시에 바뀝니다. 아 맞아. 우리나라의 산업은 반도체가 2차전지야. 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상황이 있지만 2차전지는 간다. 그리고 딱 가격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격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매수 시점. 매수 시점에. 그리고 2차전지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1월 수출 데이터 기사거든요. 네. 11월에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10월 수출, 아니 11월 수출 있죠. 12월 1일에 발표된 데이터니까 의미 있는 데이터들 몇 개 나왔습니다. 뭐 6개월 무역 수지 흑자, 뭐 13개월 만에 2달 연속 수출 증가, 뭐 이런 등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요. 반도체가 불과 한 7, 8개월 올 초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25% 마이너스, 뭐 3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급감했거든요. 네. 물론 기저효과 그 전년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반도체가 지난 10월에 마이너스 3%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이번에는 플러스로 전환했죠 반도체가. 돌았습니다. 반도체. 네. 그래서 반도체가 미리 주가 움직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2차전지도 11월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괄목할 만한 내용이 뭐 석유화학 뭐 있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2차전지니까 2차전지도 8개월 만에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반전됐다는 거죠. 데이터가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 좀 더 나아지겠죠. 왜냐하면 수출이나 경제나 이런 흐름들은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달은 너무 좋았다가 다음 달은 너무 안 좋고 이런 거 없습니다. 좋을 때는 계속 일정 방향을 가지고 관성에 의해서 쭉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 관성에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달은 좋고 한 달은 좋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추세가 12월, 1월, 2월까지 이렇게 또는 길게 갈 수도 있고요. 이 흐름이 간다는 거죠. 2차전지의 수출 데이터가 지금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주가의 상황과 연동해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야, 2차전지를 또 이렇게 삼성전자랑 이렇게 비교해서 과거 네. 데이터랑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최고 산업군에서의 성장 산업이었거든요. 네. 지금이야 삼성전자가 확고한 위치를 잡은 회사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LG전자가 넘버 원이었습니다. 전기전자에서는. 그리고 삼성전자 뭐 그래 반도체 휴대폰 만드니까 뭐 어느 좋은 회사겠지 뭐 이거 삼성그룹 내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삼성물산이 네. 최고의 주식이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런 삼성전자가 기관차를 두고 삼성전자가 2000년 가격 대비해서 지금 140배가 올라온 겁니다. 네, 올라왔는데 그 기관차들 쭉 올라왔고요. 2차전지 당연히 성장 산업 아닙니까? 꺾이는 흐름은 아니고 이 과정이거든요. 롤링 과정이거든요. 회전 과정이니까 저는 그 타이밍을 내년도 상반기에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 2차전지 다들 좋아하시는 좀 물려 계시는 게 뭐 네. 에코프로, 뭐 포스코지니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그래도 한 30-40%씩 물려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겠네요. 지금 오히려 더 물타기까지도 할 수 있는 물타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주식을 내가 살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샀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2차전지 종목 살 때 그래 5%만 먹고 10%만 먹고 치고 음. 빠져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셨던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대부분은 2차전지가 우리의 미래 완전한 그 산업군의 최고이기 때문에 나 이거 아들한테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아니면 가져갈 거야. 뭐 몇백만 원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셨는데 지금 좀 흔들린다고? 주식은요. 흔들림의 과정입니다. 오르내림 과정입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일정 부분 올라가면 한 30, 40% 빠집니다. 네.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30, 40% 빠집니다. 이 과정에서의 구간이거든요. 주변의 얘기들은 빠질 때는 나쁜 얘기만 나오고요.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산에 대해서는 지금 물려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가격적으로 이제 그 두 번의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상황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물타기를 기본적으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주식을 해서 돈 버는 거는 흔히 불타기라고 하죠. 네. 저희 쪽에서 애드업이라고 합니다. 추가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올라갈 때 애드업을 하는 겁니다. 애드업을 하는 거. 이게 기본적 기관이나 헤비 트레이더 이제 많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 전략입니다. 기본. 물타기는 절대 안 합니다. 물타기 할 바에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애드업하는 게 기본 전략이지만 지금 주가 수준이 뭐 30% 40% 마이너스 상태라면 저는 물타기에 있어서 비중을 100%의 비중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5% 정도 물타기 하는 것은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타기 전략을 말씀드리면 주가 많이 빠졌어요.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게 70만 원 또는 6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해서 15%, 100만 원에 15만 원을 바닥권이라고 판단되면 삽니다. 그리고 이게 10% 이상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30%를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중이 작아지겠죠. 네. 85%가 되겠죠. 이걸 무조건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타기에서 10% 15% 주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서 손실과 수익 구간이 딱 매칭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15%만큼의 수익은 플러스가 나는 거거든요. 네. 30% 비중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겁니다. 네. 이 전략인데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된 게 네. 물타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네. 된 건가? 그리고 이게 돌아섰는데 앞으로 또 계속 지속이 될 건가?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네. 25년 들어가도 막 생각보다 그렇게 회복이 크게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네.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부장은 기대 심리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좋아질 거야. HBM DDR5가 좋아질 것이다. 또는 네. 요즘에는 온 디바이스 AI 그런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여 가벼우니까 흔들리죠. 네. 좀 전에 제가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만 변화하더라도 주식 시장은 출렁출렁 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 부분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앞서 제가 수출 데이터 말씀드렸죠. 11월 데이터가 플러스로 13%로 반전돼 12.9% 정확하게 마이너스 3%에서 올 초만 해도 마이너스 25%였어요. 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돌아섰습니다. 네, 돌아섰죠. 첫 번째, 두 번째. 삼성 하이닉스의 주가를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은 D램 가격입니다. 특히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렇겠죠. D램 가격이 올 초에 1.3불이었어요. 플랫하게 1.3불에서 1.432 여기서 왔다 갔다 바닥을 다졌어요. 10월부터 1.5불로 탁 올랐으면서 11월에 1.5, 1.6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D램 가격은. 단 1.5불이나 1.6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측면에서 BP 수준 안 됩니다. 역마진입니다. 여기도. 팔아도 적자입니다. 네. 이게 통상 1.8불 이상 가야 되거든요. 네. 21년 연말에 D램 가격이 4.1불이었습니다. 이게 최고가였거든요. 네. 초후반기에. 이게 이제 1불 수준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 1.5불까지 올라왔거든요. 1.6불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8불이 되게 되면 흑자로 돌아서는 지점이거든요. 지금 관세법 없이 말씀드렸죠. 네. 가격은 관세법 없이거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긴 합니다. 이번 달에는 낸드가 더 좋았어요. D램보다는 낸드 상승이 더 컸는데 조금씩 올라가다가 어느 탄력 구간에 가면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요. 이 탄력 구간에는 건 삼성전자가 올 초에 감산을 했고 하반기에 또 감산 일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영향인 거죠. D램 가격 올라갑니다. 올라간 추세이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서는 데이터가 나오는 지점은 내년 빠르면 1, 4분기나 2, 4분기 정도 될 거고요. 네. 반도체 경기에 대한 시황, 그러니까 업황이라고 하죠. 네. D램 가격은 이러한데 업황은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기 산업입니다. 네.
우리 옹달님 휴대폰 쓰시죠? 네. 언제 한번 몇 년에 한 번씩 한 교체하시죠? 2, 3년? 그렇죠. 네. 휴대폰은 2, 3년마다 교체하는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거든요. 주기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중국이 데이터 센터 서버를 교체할 때 이게 그 2018년 21년이었습니다. 21년. 이때 디램 가격이 4불까지 올라갔을 때 중국이 서버 반도체 데이터센터 서버 반도체를 교체할 때고요. 2018년도에 미국이 아마 이때 트럼프 행정부였을 텐데 미국 모든 행정기관에 PC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가 확 늘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PC 수요와 같이. 요런 이제 3년 또는 2년 3년 주기로 해서 반도체 교체 수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2018년, 21년, 그럼 3년 뒤가 몇 년입니까? 2024년. 그렇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가 도래하면 2024년도에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클 산업이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러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 경제 전망치가 나오지만 주기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도체 주기가 2024년은 좋아지는 흐름이 있어서 진행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네.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를 사는 걸까요? 외국인들이 주위 사는 거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서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한국을 사는 겁니다. 그네들의 바스켓에 보면 우리나라 아직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죠. 중국이 40% 수준이고 우리나라 17% 수준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디야 인도하고 비슷한가요? 비슷할 겁니다. 네. 그 이머징 마켓의 바스켓의 비중에 보면 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좋아서 사지 이거 아니고요. 그냥 한국 주식 투자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정책에서 사고 팔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국을 산다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사는 거죠. 네. 뭐 기업 가치도 좋긴 하지만 한국을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주식을 이제 이렇게 볼 때 외국인이 사는 건 지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지수와 연동해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 증권사 말고요. 연기금이나 사모펀드가 사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들은 기업 가치와 주가가 상승하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집단들이거든요. 사모펀드, 그러니까 자문사나 고객 위탁,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돈을 위탁받아서 그걸 운용하는 회사들 있죠. 네. 운용회사도 그렇고 투자자문사도 그렇고 이들은 그들의 성과, 이 수익률이 그들의 수익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종목들은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연기금 자체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기금이 다 OEM을 줍니다. 연기금의 그 펀드 매니저가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명이 900조 중에서 반절 450조, 170조를 운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다 특정 기관에 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올해 평가에서 니들이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니들한테 애서 돈을 더 주고 니들은 안 좋았으니까 아웃. 그러니까 운용사나 자문사는 그걸 수익 내야 운용 보수를 받고 성과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게 회사의 실적이거든요. 목숨 걸고 투자하죠. 고들이 사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그 삼성전자도 네. 2차 전지처럼 약간 매수 타이밍을 좀 한번 본다면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72,000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죠. 네. 전 지금 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죠. 타이밍이죠. 딱 가격적으로 네. 뭐 이거를 7만 원 깨지면 사야지 안 줍니다. 7만 원 깨지면 팔아야죠.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다라면 전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를 더 우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너무 그 AI 반도체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하이닉스의 매출에 AI 반도체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 그 AI 반도체 지금 교체 뭐 여러 얘기도 드리겠지만 그건 길어지니까 네. 삼성전자 지금 타임입니다. 네. 사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72,000원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지금 타이밍 좋죠. 그렇군요. 네. 대표님 저 한 가지만 네. 좀 여쭤보면은 그 아까 2차 전지로 잠깐 돌아가서 네. 요거 질문 하나 좀 빼뜨려 가지고 네. 그 공매도 네. 잔고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 있잖아요. 당연히 안 주죠. 그 이유가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네. 공매도를 하는 집단은 외국이나 기관이죠. 네. 외국이나 기관은 규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에 그걸 환매수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걔네들이 가진 기준과 통계에 있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잔고에 대한 상황입니다. 네.
올 1, 2, 3월만 하더라도 공매도 잔고가 30만 주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수준이었습니다. 공매도 이 정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주가 안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공매도가 급증했던 5월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주가가 슈팅이 한번 나오고 두 번의 고점 이후에 꺾이는 시점에서 공매도 잔고를 확 늘려버렸거든요. 왜? 꺾인다 이제. 이제 꺾인다. 해서 30만 주였던 공매도 잔고가 150만 주를 애도하면서 여기서 공매도 180만 주 늘었어요. 공매도가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손절합니다. 올 총과 뭐 중반인가 그 미국 게임스탑이 밈 주식으로 그 각광받으면서 기업 가치는 별로였는데 주가 급등했죠. 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운용사가 아니라 유명한 운용사가 공매도를 대량으로 쳤어요. 네. 주가 급등하면서 운용사 파산해버렸지 않습니까? 망했다.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매도 잔고 180만 늘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개인이 2차전지에 대한 폭발적인 매수가 진행되면서 공매도 잔고에 다 손절 나왔습니다. 100만 원 넘어가면서. 그래서 7, 8월에 공매도 잔고가 70만 주를 줄었어요. 110만 주를 줄이려고 다 손절 쳤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 봤죠. 그러나 두 번째 공매도가 늘어난 건 뭐냐면 10월에 공매도가 이제 180으로 다시 늘었거든요. 뭐냐면 여기서 두 번의 고점을 꺾인다. 확인. 그러니까 저점 매도인 거죠. 저점이니까 대부분 산다라고 하지만 저점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한 거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왜 유지되냐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누가 뭐라고 해서 왜냐면 자기의 성과가 자기의 목숨줄이고 자기의 수입인데 누가 뭐라고 해서 그걸 팔고 사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판단한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변화했을 때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공매도 잔고가 환매수로 들어온 시점은 뭐냐면 전고점 돌파하면서 추세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이제 기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흐름이 바뀌었을 시점에서의 흐름은 뭐냐? 앞서 2차전지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옆으로 누울 때는 공매도 잔고 안 줍니다. 상방으로 전환하면서 90만 원 돌파하는 과정에서 슈팅이 나오면서 환매수가 되는 거죠. 그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뭐 규제가 바뀌었다고 신규는 못 치겠죠. 근데 기존 물량은 왜 내가 지금 왜 더 봐야 되는데 안 팔죠. 안 사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추세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었을 때 물량이 들어옵니다. 나의 수익과 관련된 건데 규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뭐 말을 따라야 될 필요는 없잖아. 이게 강제성 있는 규정이 아닌데 신규만 못할 뿐이지. 환매하라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때 이후에 뭐 에코프로 기준에서 90만 원 돌파 시점에서 시그널입니다. 이때부터 기관들은 본인이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에 딱 시켜놓습니다. 손절 가격 딱 이 추세 가격 넘어가면 기계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일부 대형주 보면 오버슈팅이 나오는 때가 있죠. 네. 이거 이렇게 내오는 가격이 아닌데 그날은 쭉 종가까지 때려버리거든요. 종가 쭉 밀리고 그 다음날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 그냥 가격 안 보고 그날 하루에 뭐 100만 주 때리면 무조건 종가까지 때립니다. 가격 상관없습니다. 기계적으로 플레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 희망 빠졌으니까 내일 반등 줄 거야. 난 내일 팔 거야. 라고 해서 기관을 물량을 넘기면 징계를 받습니다. 또 올라갈 수 있죠. 내일. 근데 만약에 내일 빠졌을 때 그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게 뭐 인력도 아니고 뭐 몇십억 몇백억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전략대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기준 이하로 간다. 기계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기계가 때립니다. 보통. 그래서 공매도가 환매수 들어오는 거는 그 시점. 그 전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그냥 추세가 바뀌면 바뀌는 거고 네. 그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네. 줄고 있는 거고.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고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고점이 안 나온 거죠. 그렇게 되는 고점은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딱 안차가 있을 때 그때부터 130만, 180만 주가 쭉 들어오죠. 야, 너무 명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좀 다른 분들하고 보시는 게 약간 달라가지고요. 그런가요? 이 부분을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왜 남아져 있는지도 네. 의견이 좀 분분한 게 좀 있더라고요. 공매도를 네. 외국인이나 기관이라 생각하시고요. 네. 신규 공매도를 못 하게 했어요. 네. 내가 지금 이익 구간이거나 좀 더 봐야 돼요. 네.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 이미, 하죠. 이미 돈 많이 벌었잖아요. 번 것도 있지만 좀 더 봐야죠. 나는 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좀 더 봐야죠. 네. 왜 팔아요 지금? 네. 나중에 손절 라인 오면 팔다든가 뭐 그때 가서 팔겠지만 지금은 안 파는 겁니다. 네. 물론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공매도를 하게 되면 조달금리 그러니까
그 이자를 주고 빌려오는 거 이자가 좀 부담이 있는데 그 크게 주가 상황에 대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또 그 다음 날에 확 올랐잖아요. 그 공매도 전면금 월요일 날? 예. 네. 그 다음 날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나타나면 네. 기관들이 아무리 뭐 프로그래밍을 하고 뭐 이렇게 쳤다 해도 겁나거나 주말에 나오고 월요일 날 주가 상한가 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마 또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날 꼬리 달고 네. 움직였죠. 네. 그러면 화요일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월요일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 월요일 당일 날도 네. 이게 이제 모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올라버리면은 순간 네. 되게 당황할 것 같거든요. 공매도 세력 공매도 세력 자기 기준을 안 넘어간 거죠. 안 넘어가서 네, 가격을 안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올라도 90만 원을 안착해서 90만 원에 딱 주가가 그러니까 안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은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래밍화 돼 있고요. 네네네. 그 기준이 딱 만들어졌으면 내가 판단할 때 기계가 딱 시그널 줍니다. 네. 딱 뜹니다. 매도하라고. 그 주문을 증권사에 다 받거든요. 그럼 그 주문대로 오더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거고 안 하는 거죠. 그냥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가격이 안 왔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했던 가격이 90만 원 이상이거든요. 네. 장중에 살짝 돌파하긴 했지만 터치만 했어요. 이 가격을 안착 돌파해야지만이 여기서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안 나옵니다. 이 구간을 돌파 안 했기 때문에 네. 아직 신호가 안 나왔는데 왜 매매를 합니까? 야.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 오늘 또 아낌없이 이렇게 노하우와 21년의 경험, 풍부한 경험을 네.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대표님 그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지금의 주식시장이 21년 6월 25일 날 3,316포인트 찍고 지금 1년 거의 2년 가까이 주가 빠지고 있어요. 힘든 장이죠. 어렵죠. 저 또한 이런 장 처음 봤습니다. 이런 장이 없었습니다. 주가 1년 빠지면 반등 좋습니다. 최장기간 주가 하락했던 것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1년 반, 2년 가까이 빠지는데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힘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단언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의 주가 수준을 판단해서 지금의 주가 수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면 시장은 2024년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복구하는 장이 틀림없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12월보다 1월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우리가 이제 터널의 끝이 가장 어둡다라고들 흔히 말하는데 지금은 터널의 끝자락입니다. 네. 힘드시더라도 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손실폭 복구하는 그런 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힘드셔도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투자의 자세가 필요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